homme lähevad unenäod jooksma. jaa, siin tõi raudselt üks tilk püksi praegu. 여기 에스토니아의 군대에서 K9에 대한 위력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킬 무기는 K방산밖에 없다며 그 위력을 높이 칭송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에 고맙다고 저희 채널에까지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과연 그는 한국방산에 대해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의 국방을 지키고 있는 군인 마티아스 쿠스크라고 합니다. 저는 유럽 중에서도 작은 발트 3개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에서 군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 분들에게 우리나라가 어떤 인식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과거 소련의 일부였던 나라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소련이 해체된 후 독립을 얻었죠. 그래서 러시아와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한 편입니다. 한국도 IT 강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에스토니아도 그 점에서는 한국과 비슷한 면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디지털 사회와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유명한데 인터넷 기반 국가 운영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 정부와 이거주권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죠. 이런 점에서 한국과 에스토니아는 IT 선진국으로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수도인 탈린은 중세의 모습을 간직한 구시가지와 현대적인 신도시가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인구는 약 45만 명 정도로 서울에 비하면 작은 편이지만 그만큼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자랑하죠. 특히 우리 도시의 공기는 매우 깨끗해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가진 수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런 아름다운 도시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말 큰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이 전쟁은 저희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죠. 과거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적 경험 때문에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이 혹시 우리나라로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가 러시아와 가깝다 보니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에스토니아 내에 러시아계 소수민족이 있어서 러시아가 이를 구실로 내정에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나토 회원국이에요. 만약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된다면 나토의 집단 방위 조약에 따라 다른 회원국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러시아와 나토 간의 긴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얼마 전 한국에 K9 자주포를 들여오게 되었죠. 시범 운행을 해보면서 알게 된 K9의 위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무기 덕분에 한결 불안했던 마음이 든든해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도 바로 이 K9 자주포 때문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방위 산업 기술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대에서 K9 자주포 운용 훈련을 위한 대원을 뽑는다는 소식이 있었죠. 저는 그 기계를 보는 것만으로도 설렜는데 직접 운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니 고민도 할 것 없이 당장 지원하게 되었어요. 운이 좋게도 제가 선발되었고 K9 덕분에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히 무기 시스템을 배우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의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했어요. 출발하기 전 우리 부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티아스, 이번 훈련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야.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네 선발이 되었다는 설렘도 잠시. 부대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이 여행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거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우리나라와 한국의 공통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두 나라 모두 강대국 사이에서 독립을 지키며 발전해왔고 IT 강국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앞선 방위 산업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와 첨단 시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 거대한 공항을 보며 한국의 국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본 도시의 모습은 더욱 인상적이었죠. 상상한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신기했던 건 분명 전쟁으로 폐허가 됐었다고 들었는데 많은 곳들에 남아있는 고궁들이었고 고층 빌딩들 사이에 있는 궁들이 조화로우면서도 아늑하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에스토니아의 탈린도 오래된 역사를 가진 도시지만 서울처럼 현대와 전통이 이렇게 잘 어우러진 모습은 처음 봤어요. 특히 경복궁 근처에서 본 현대 건물들과 고궁의 조화는 정말 인상적이었죠. 내일부터 시작될 훈련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호기심도 커졌죠. 호텔에 도착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어요. 탈린의 조용하고 아담한 밤 풍경과는 달리 서울의 밤은 활기차고 화려했습니다. 이런 큰 도시에서의 생활이 어떨지 상상하며 잠이 들었죠. 훈련 첫날, 저는 한국군 교관들과 함께 K9 자주포가 있는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본 K9의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우리가 에스토니아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크고 강력해 보였죠. 한국군 교관 김대위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훈련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집중적이었어요. 우리는 K9의 기본 구조부터 시작해 조작법, 사격 기술, 긴급 상황 대처 등을 배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K9의 자동화 시스템이었어요. 고도로 정밀한 사격 통제 시스템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뛰어났습니다. 훈련 중 한 번은 실제 사격 훈련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K9의 포문이 열리고 포탄이 발사되는 순간 그 위력에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4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모습을 보며 이 무기가 우리나라의 방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실감할 수 있었죠. 한국군 교관들의 전문성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K9을 활용한 전술과 전략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군의 뛰어난 훈련 체계와 높은 기술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갈 무렵 우리 팀은 K9을 이용한 모의 전투 시나리오에 참여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실제 전장에서 K9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군사훈련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훈련은 더욱 실전적이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마지막 날 김대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번 훈련이 단순히 무기를 다루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걸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대위는 훈련 마지막 날이지만 서울을 한번 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였죠. 사실 서울과 경기도의 도시에는 전쟁 준비를 위한 많은 요새들이 숨어 있다고 실제로 설명을 들으면서 보면 굉장하게 느껴질 거라고 하였어요. 저희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이런 기술과 전략들은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다음날 김대위의 안내에 따라 서울을 한번 둘러보기로 했어요. 근데 김대위는 이상하게 서울을 알려면 꼭 지하철부터 봐야 한다고 하였죠.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어리둥절했어요. 땅 밑으로 차가 다닌다는 것 같은데 에스토니아에선 그런 교통수단은 없었거든요. 지하철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지만 서울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니 기대가 되었죠. 우리가 처음 도착한 곳은 아차산역이었습니다. 이제 함께 밑으로 내려가자고 하는데 아니 밑으로 내려가도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였어요. 우리 대원들은 지하철이라는 시스템을 알고 모두들 놀랐죠. 김대위는 이곳이 서울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역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무려 74.5m나 깊다니 거의 20층 높이의 빌딩을 땅속으로 뒤집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교통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깊은 땅속으로 열차가 다닌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김대위는
이 깊은 지하철역이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북한과의 긴장 관계 때문에 항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셨죠. 이 깊은 지하철은 유사시 거대한 방공호 역할을 할 수 있고 폭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이 깊이면 핵무기가 떨어져도 안전하며 지하철역마다 화장실, 편의점 등 기본 시설이 갖춰져 있어 장기간 대피도 가능하다고 하였죠. 서울 전체에 이런 지하철 네트워크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한국의 기술력과 도시 설계의 복잡성에 감탄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작은 도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와 체계성이었어요.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지하철 시설은 굉장히 깨끗하고 쓰레기도 없었으며 심지어 김대위가 검색하여 예측한 시간에 1분의 오차가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었죠. 에스토니아의 대중교통, 특히 탈린의 버스와 트램도 꽤 정확하게 운행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의 지하철은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웠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 폭설이나 혹한으로 인해 간혹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 지하철은 지하에 있어 날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김대위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정확성은 고도로 발달된 디지털 시스템 덕분이라고 합니다. 플랫폼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 시스템을 보니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에스토니아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서울의 것은 더욱 정교하고 정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엄청난 승객 수였어요. 러시아어의 탈린의 트램이 붐비는 걸 본 적이 있지만 서울 지하철의 혼잡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김대위는 이런 대규모 승객 처리 능력과 빠른 대응 시스템이 서울 지하철의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보니 에스토니아의 대중교통과는 차원이 다른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요금 또한 에스토니아의 반밖에 안 되는 가격인데 환승까지 된다고 하니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김대위와 함께 서울의 한강을 건너는데 한강이 무슨 바다처럼 엄청 길고 양쪽으로 들어선 빌딩 숲이 장관이더라고요. 김대위는 이 광경이 단순한 도시 경관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강은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자연 방어선이라고 합니다. 유사시에 적의 진격을 지연시키는 중요한 장애물 역할을 한다고 하더군요. 강 양쪽의 고층 건물들은 관측소나 방어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김대위의 설명을 들으며 한강의 전략적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서울을 지키는 천연 요새라고 합니다. 폭이 1km에 달하는 곳도 있어 적군이 쉽게 건널 수 없다고 하더군요. 또한 강을 따라 이어진 제방은 자연스러운 방어선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김대위는 한강의 다리들도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시에는 교통의 동맹 역할을 하지만 유사시에는 폭파의 적의 진군을 막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한국 전쟁 당시 한강 다리를 폭파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에스토니아의 나르바 강을 떠올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강이 러시아와의 자연적 경계선 역할을 하지만 한강처럼 거대한 도시를 관통하며 이렇게 복합적인 전략적 가치를 지니지는 않았죠. 강 양안의 고층 빌딩들은 마치 현대판 성곽 같았습니다. 김대위는 이 건물들이 유사시 관측소나 저격 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높은 건물들은 멀리 북한과의 접경 지역까지 내다볼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이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한강 주변의 넓은 공원들은 평시에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지만 비상시에는 대규모 집결지나 야전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강변도로 역시 유사시 신속한 군 병력과 장비의 이동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설명을 들으며 저는 평화로운 도시 경관 속에 숨겨진 군사적 고려사항들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에스토니아의 탈린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 도시에도 전략적 요소들이 있지만 서울처럼 대규모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대위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강의 넓은 수면은 적의 공중 공격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더군요. 또한 이 강은
비상시 수자원 공급원으로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도시 전체의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바라보는 도로를 가리키며 김대휘님이 저런 도로들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이 서울이라는 도시는 곳곳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 같았어요. 김대휘님은 지하철에서 내려다 보이는 넓은 도로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올림픽대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 도로는 평시에는 일반 차량들이 다니지만 비상시에는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놀랍게도 올림픽대로는 잠실에서 김포공항까지 약 40km나 곧게 뻗어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유사시에 이 도로는 군사 이동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심지어 비상활주로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강변북로 역시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며 저는 에스토니아의 탈린타르투 고속도로를 떠올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도로가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지만 서울의 도로들처럼 도시 내에서 이렇게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지는 않았죠. 이어서 우리는 강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김대휘님은 이 아파트들이 단순한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견고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이 건물들은 유사시 방어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넓은 지하 주차장은 대규모 대피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남의 대치동, 서초동의 아파트 단지들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김대휘님은 도시 주변의 지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남산타워와 북한산, 관악산 등 서울 주변의 높은 산들이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높은 지형들은 감시와 통신 중계 역할을 할 수 있어 도시 방어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이 모든 설명을 들으며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요새처럼 설계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 숨겨진 이 전략적 구조들이 서울, 나아가 한국의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대휘님은 이어서 서울 주변 도시들의 방어 체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고양시의 일산 신도시가 계획 단계부터 군사적 목적을 고려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일산 신도시의 도로는 종방향으로 좁고 횡방향으로 넓어 방어에 유리하다고 해요. 또한 도시 곳곳에 공원과 운동장이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유사시 병력과 물자를 집결시키기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파주에서 일산 신도시까지 이어지는 빽빽한 아파트 단지들도 놀라운 방어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파트들은 주민 대피 상황에서 그 자체로 적군의 진격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철근으로 지어져 있어 웬만한 폭격에도 견딜 수 있는 방어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요. 더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주택 구조였습니다. 추운 겨울을 대비해 대부분의 주택이 이중창으로 지어져 있는데 이것이 화학 공격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는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하더군요. 김대휘님은 양주와 의정부 방면의 방어체계도 설명해 주셨어요. 이 지역은 파주나 고양처럼 대도시가 없어 아파트 부대는 없지만 대신 엄청나게 험한 지형이 북한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의 군사력으로 이 지형에서는 철통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북한이 이 모든 방어선을 뚫고 서울로 진입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도 서울의 복잡한 도로 구조가 또 다른 장벽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어느 방향에서든 서울 시청까지 직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게다가 한국의 극심한 교통정체는 오히려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서울은 핵을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절대 점령을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나름 우리 국방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현재 에스토니아의 의무 군복 무제도가 자랑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그 누구보다 총을 잘 쏠 수 있고 전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남자들이 많다고 자부하고 있었죠. 그래서 계속 감탄만 하고 있는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져 김대휘님께 말을 꺼냈어요. 우리나라의 의무 복무제가 러시아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자부심이라고 설명했죠. 그런데 김대휘님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어요. 놀란 표정으로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하시더군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대휘님은
에스토니아와 한국의 역사적 배경이 매우 닮아 있다면서 저에게 동질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죠. 호기심이 생겨 한국의 군복무 기간에 대해 물어봤어요. 김대휘님의 대답은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2년이 넘었는데 요즘은 많이 줄어 18개월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모르게 18개월이나요? 라고 되물었어요. 그런데 김대휘님은 오히려 그 기간이 너무 짧다고 하셨어요. 군사 기술을 제대로 익힐만 할 때쯤 되면 벌써 전역한다고 아쉬워하시더군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처음에 자랑하려고 꺼냈던 말이 완전히 무색해졌거든요. 우리나라 복무 기간이 8개월에서 11개월인 걸 생각하면 한국의 18개월은 훨씬 긴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한국에도 예비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는 특히 흥미로웠는데 에스토니아에서도 예비군 체계가 국가 방어 전략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소규모 군대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어요. 김대휘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8년간의 예비군 훈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전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두 나라가 처한 지정학적 상황의 유사성도 눈에 띄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에 의존하고 있듯이 한국도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한미동맹을 통해 국가방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비슷했어요. 이런 설명을 들으며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우리 두 나라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죠. 김대휘님은 이런 유사성이 두 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안보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과 에스토니아 모두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립을 지키며 발전해왔다는 점,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는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첨단 기술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역사적 아픔과 현재의 도전을 겪고 있는 나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발전상을 보는 제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안보 위협 속에서 이뤄낸 놀라운 성취였던 거죠.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이 단순히 K9 자주포 운용 기술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도시 설계, 방위 체계, 그리고 국민들의 안보 의식까지 모든 것이 우리 에스토니아에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이었어요. 에스토니아로 돌아온 지금 저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전략을 우리 군대에 적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운용 훈련은 물론이고 도시 방위 전략과 예비군 체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한층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마치 꿈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욱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다음에 갈 때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깊이 체험해보고 싶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열정,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더 가까이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술과 경험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의 안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한국에 전쟁의 위협이 닥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에스토니아도 마찬가지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두 나라가 안보 걱정 없이 서로의 발전과 번영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평화를 위해 노력합시다.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 가는 거 괜찮겠어? 여긴 아닌 것 같아.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는 게 어때? 학교에 직접 항의해야겠어. 미국의 고등학교 학생과 부모님이 수학여행 장소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의 한 공립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1학년인 데이지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는 사실 뉴욕 할렘가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 설립자분은 2001년 한국의 중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했던 분이고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존경과 예절을 중시하는 한국의 교육 문화에 감동을 받아 미국으로 돌아와 뉴욕 빈민가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2005년에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를 설립하신 교장 선생님은 늘 도심 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이 있었던 차에 한국의 교육열과 학습 분위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식의 교육 문화가 미국 도심 지역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돼 학교를 설립하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우리 학교는 고등학생들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두 필수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특히 뉴욕 버전의 학력고사인 리센츠 시험을 좋은 성적으로 포함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도 많고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는 편이라 미국의 다른 학생들에 비해 역사를 많이 아는 편이에요. 우리 학교는 미국 전역에 14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14개의 고등학교에서 20명의 인원을 선발해 한국어로 수학여행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에요. 이 프로그램에 선발되려면 정말 공부를 잘해야 하며 특히나 한국어 성적이 우수해야 선발에 발탁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생만 되면 한국으로 가는 선발 인원에 발탁되기 위해 엄청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K 콘텐츠의 유행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우리 학교는 개교 이후부터 한국어와 한국 관련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K 문화가 미국에 점점 스며들면서 우리 학교의 인기는 더 높아졌어요. 제 친구들도 모두 이 수학여행 인원으로 선발되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다른 성적들도 잘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에요. 하지만 저의 이런 노력을 탐탁치 않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건 바로 우리 부모님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사실 다른 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이 높지 않은 분들이에요. 우리 학교는 뉴욕의 할렘가에 있다고 했잖아요. 학교의 모토는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곳인데 그것은 학교와 가정이 협력이 될 때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교육에 대한 지식이 짧아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해 제가 공부에 전념하는 것도 크게 반가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가정 형편에 한국 여행이라는 건 꿈도 꿀 수 없어. 저는 수학여행 선발 인원으로 발탁되려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었죠. 한국어 성적은 물론이고 인터뷰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발표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발표날이 되었고 제가 최종 인원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답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지원했지만 대다수가 떨어졌고 저와 친한 제니퍼가 선발돼 우리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이런 소식을 부모님께 가장 먼저 알리려고 하교하자마자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엄마 아빠를 불렀어요. 제가 드디어 한국에 가게 되었다고 말하자 아빠의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전쟁 중인 국가에 안 갔으면 좋겠다고 너희 학교는 왜 그런 나라에 학생들을 보내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항의하겠다고 하시는 거였죠. 저는 아빠가 학교에 항의를 하게 되면 저의 선발이 취소될까봐 너무 걱정됐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가 나서서 아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곳인데 우리가 돈 들여서 보내주지는 못할 망정 스스로 얻어낸 기회에 초치지 말라고 아빠를 나무라셨어요. 엄마의 말이 어찌나 든든하던지 엄마에게 너무 고맙다고 부둥켜 안고 울었고 엄마는 그래도 여행 가서 꼭 조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전국 단위의 학교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선발된 거라 함께 가는 친구는 제 친구 제니퍼 말고는 전부 처음 보는 학생들이라 염려스럽긴 했어요.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신기하게 한국인 교포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단 4명만이 선발되었는데 제니퍼와 저 그리고 중국 교포 이세와 다른 미국인 친구가 선발되었어요. 만약 한국 친구가 우리 학교에 있어
한국에 같이 갈 수 있었다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우리 팀은 뉴욕 JFK 공항에서 출발하였고 4명이 함께 붙어있는 좌석으로 배치가 되었어요. 우리가 한 덩치씩 하는지라 비행기 좌석이 비좁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 함께 간 중국인 친구가 자리가 좁다며 출발할 때부터 짜증 가득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러다가 말겠거니 하고 말았는데 마치 우리 때문에 좁다는 식으로 우리를 쳐다보며 말을 하니 점점 불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내 제 앞에 앉았던 중국 학생이 자기 자리가 좁다고 의자를 한없이 뒤로 젖히는 거였죠.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라 체격이 컸고 다들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조용히 앉아서 가고 있었는데 가장 덩치가 작은 중국 학생이 저러니 이해가 안 됐어요. 게다가 저도 자리가 좁은데 젖힌 의자로 인해 무릎이 앞좌석에 닿을랑 말랑하는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어요. 저는 참다 못한 나머지 의자 좀 앞으로 조금 빼달라고 말하였고 이내 중국 학생은 아주 큰 소리로 내 좌석을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냐고 더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죠. 저는 저 학생을 건드렸다가는 괜히 비행기 안에서 소란만 더 나겠다고 생각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빨리 한국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어요. 모두들 취침 시간에 들 때쯤 중국인 학생이 갑자기 승무원을 부르더니 물, 주스 등 각종 서비스를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잠든 사람들도 많아 보였기 때문에 그 학생이 승무원을 부를 때마다 잠에 들려 하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그 학생을 쳐다보았어요. 저는 저런 학생과 같은 일행이라는 게 창피할 정도였고 제발 조용히 한국에 도착하기만을 빌었어요. 드디어 15시간의 비행 끝에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저는 중국 학생으로 인해 꽉 막힐 듯이 답답했던 좌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해방감에 숨통이 트이는 듯 했어요. 제니퍼는 중국 학생이 너무 시끄러워 화가 나 귀에 이어폰을 꽂고 내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왔다고 했죠. 한국 드라마는 로맨스물뿐 아니라 판타지물도 정말 재밌게 만들었다고 이번에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왔다고 하는데 신나서 얘기하는 모습에 약간 얄밉기도 했어요. 우리는 드디어 한국 드라마에서 영상에서 보기만 했던 인천공항의 중심에 도달했고 그 규모와 최첨단 시스템에 우리들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게다가 안내 로봇과 너무 잘 터지는 와이파이에 우리는 모두 감탄하고 말았어요. 미국이 잘 사는 나라라고는 하지만 한국만큼 빠르고 쾌적하진 않거든요. 무료로 터지는 와이파이의 속도에 감탄하였고 우리는 당장 이 소식을 알려야 한다고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에 업로드를 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학생은 아까부터 우리의 모습이 탐탁치 않은지 팔짱을 끼고 촌스럽다는 듯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비행기에서부터 그 학생에게 안 좋은 감정이 쌓인 상태라 왜 그러냐고 따지듯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중국 베이징의 다신공항이 훨씬 좋고 쾌적하며 최첨단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죠. 너네는 중국을 가보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자 제니퍼가 그의 말에 힘을 실어주듯 다신공항에 자기도 가봤는데 정말 쾌적하고 좋았다고 동조해 주었어요. 저는 제니퍼가 말을 하니 정말 중국이 더 좋은 곳인가 잠깐 착각을 하였는데 그 다음 제니퍼가 한 말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내 말대로 중국의 다신공항은 정말 쾌적하고 좋지만 겉만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외국인들이 사용할 수 없게 무용지물로 운영 중인 건 알고 있냐고 반문하였죠. 그러자 중국 학생이 불편할 게 뭐가 있냐고 자기는 그 누구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말을 하였어요. 제니퍼는 중국의 다신공항은 중국 온라인 결제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외국인들에게 전혀 식사나 쇼핑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너의 그 좋은 공항을 알리고 싶어 와이파이를 켜고 페이스북을 열었더니 만리방화벽에 연결돼 있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아주 안타까웠다고 하였어요. 중국 공항은 명색이 국제공항이면서 돈 들여서 잘 지어놓고 자기 국민들만 쓸 수 있게 만들었다고 외국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팩트를 말하니 그 중국 학생은 얼굴이 붉어지며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죠.
우리는 함께 한국의 템플스테이로 이동하였어요. 근데 정말 이상했어요. 인솔해 주시는 선생님께서는 이제 거의 다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템플스테이는 산속에 있는 사찰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도시 속에 산이라니 전혀 상상이 가지 않았죠.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대로 정말 몇 분 안 돼 고층 건물을 지나 산속에 도착하였고 사찰로 올라가기 위해 가벼운 등산을 해야 했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산을 볼 일이 거의 없어 산이라는 곳이 참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미국에서는 운동이라고 하면 조깅 정도를 하는데 한국은 도심 속에 산이 많아 전 국민이 산에 가봤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저는 산이라는 곳이 처음이라 너무 신기하고 숲속의 흙냄새와 공기는 자연적으로 몸을 정화시켜주는 기분이었어요.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잠깐의 오르막에도 우리는 헉헉거리며 사찰에 도착했어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금선사라는 사찰이었어요. 우리는 마치 마법 속의 한 장면에 빨려 들어온 것처럼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스님께서 유창한 영어로 사찰 안내를 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곳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그런지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더라고요. 우리는 짐을 풀고 싱잉볼 명상 타임을 가졌어요. 싱잉볼은 영어 그대로 노래하는 그릇이라는 뜻인데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는 명상주발이라는 의미로 울림막대를 두드리거나 문질러서 소리를 내고 소리와 진동은 몸에 영향을 주어 명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신체, 마음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어요. 설명을 들어서인지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몸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불을 다 끈 법당에서 스님이 싱잉볼을 연주하시고 우리들은 눕거나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며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데 어디선가 코 고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해 돌아보았더니 함께 온 중국인 학생이 코를 드르렁거리며 자고 있더라고요. 비행기에서부터 템플스테이까지 저 중국인 학생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명상 시간마저도 민폐를 끼치니 같은 일행이라는 게 매우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스님은 오히려 그럴 수 있다며 이해해 주셨고 가벼운 해프닝으로 잘 넘어갔죠. 그런데 스님께서 저녁 공양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며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기 때문에 제공되는 음식들은 모두 채식이라고 하셨어요. 사실 한국 음식에 대해 기대하고 왔는데 채식이라니 다소 실망스럽고 기운이 쫙 빠지더라고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절밥을 먹으러 식당에 도착했는데 저는 차려진 음식들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제가 먹어왔던 야채 요리 중 가장 화려했으며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가득히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건 이 음식들이 모두 뷔페식으로 되어 있어 조금씩 덜어 먹는 것이었어요. 호박나물, 두부조림, 무나물, 된장국, 김치, 양배추, 김부각 등 다채로운 음식들이 많았고 바깥 지은 쌀밥도 고소하고 윤기가 흘러 굉장히 맛있어 보였어요. 별기대 없이 한 입 먹었는데 이게 내가 아는 채소 요리가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 맛있어서 한 접시를 다 비우고 또 한 접시를 가져다 먹었어요. 보살님은 많이 먹으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고 대신 절에선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고 먹을 만큼 적당히 덜어 먹으라고 안내해 주셨어요. 저는 특히나 스파게티 같은 갈색의 면 음식이 유난히 맛있었는데 미국에서 이런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어 보살님께 이 음식은 미국에서도 먹었었다 말하고 혹시 이 이름이 컵밥이냐고 물었어요. 미국에서 꽤 유명한 한식집인데 컵밥이라고 밥 위에 이 갈색 면을 올려주는데 정말 맛있어서 자주 사 먹는 곳이었거든요. 보살님께서는 그 음식은 컵밥이 아니라 잡채라고 하시며 여러 가지 채소와 고구마 당면을 넣어 볶아 섞어 먹는 요리라고 하셨죠. 외국인들이 템플스테이에 와서 가장 좋아하며 잘 먹는 음식이 그 음식이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갑자기 중국인 학생이 잡채는 중국 요리이며 그것 또한 한국이 중국을 따라한 거라 주장하더라고요. 한국은 뭐든 중국을 따라해 발전했다고 말을 하는데
보살님이 영어를 다 할 줄 아시는데 그 앞에서 저렇게 무례하게 말을 하니 정말 그 입을 막아버리고 싶었어요. 그러자 보살님을 지그시 웃으시며 잡채는 이름 그대로 여러 가지 잡다한 재료를 짭 모아다 한 곳의 볶음회 요리입니다. 다만 다양한 고기가 잡다하게 모일 일은 많지 않으니 주를 이루는 재료가 거의 대부분 채소인데 한국식 잡채는 중국식 잡채에서 기원한 건 맞지만 잡채라는 이름과는 달리 당면이 주재료가 돼 면이 대부분인 음식입니다. 외국에서는 한국 잡채가 면이 많이 들어가 국수의 일종으로 분류할 정도인데 잡채의 채는 핵심 뜻에서 조금 멀어졌지만 본래 이름의 한자 뜻인 회는 속성은 여전합니다. 잡채는 기원만 동일하지 전혀 다른 음식이 된 상황이라 잡채 항목에 해당하는 외국어 항목들에도 전부 한국식 잡채만을 따로 기술하며 중국어 백과에선 아예 잡채 항목이 채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조선식 잡채의 항목을 따로 만들어 찾아볼 수 있게 구분해 놓고 있어요. 이어 보살님은 여기는 워낙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 제대로 알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해 많이 공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보살님의 말을 듣고 중국인 학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조용히 하고 밥만 먹더라고요.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타종 체험을 한 명씩 돌아가며 종을 쳐볼 기회를 주셔서 묵직한 나무로 큰 타종을 울려보았어요. 생각보다 울림이 엄청 커서 발밑까지 닿은 느낌이었어요. 밤이 어둑해지고 밤 산책을 잠시 나왔는데 야외 등에 조명이 달려있는 모습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뻐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날씨도 좋고 달도 예쁘고 절도 예쁘고 정말 환상적인 한국에서의 첫날 밤이었어요. 우리는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선생님께서 서둘러야 한다며 맛있는 아침 절밥을 먹고 시내로 나갈 준비를 했어요. 우리는 무엇일까 기대하고 한장소 앞에 도착했는데 우리의 다음 일정은 그렇게 기다렸던 한복 체험을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하고 싶은 체험이 한복 입기 체험인 거 알고 계시나요? 학생들의 버킷리스트에 들 정도로 한국의 한복 체험은 SNS에서 엄청난 인기입니다. 저도 드디어 한복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제니퍼와 저는 엄청 들떠 있었어요. 이른 아침이었지만 한복 대여점 앞에는 외국인들이 길게 줄 서 있었고 우리도 거기에 합류해 차례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중국 학생이 한국의 한복은 사실 중국의 것을 한국의 옷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는 한국 교육을 모토로 삼고 지어진 학교라 고등학교 3년 동안 한국어와 동아시아 문화에 대해 교육을 받아요. 그렇게 자기도 교육을 받았으면서 계속 중국몽에 빠져있는 학생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제니퍼는 기가 차다는 듯 자꾸 한국의 모든 것이 중국 것이라면 중국에나 갈 것이니 한국 수학여행에는 왜 지원해서 사사건건 초를 치냐며 중국 학생을 몰아세웠어요. 제니퍼는 워낙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며 지식이 풍부해 선생님들에게도 인정받는 아이였는데 그런 제니퍼가 저렇게 발끈하며 말하니 중국 학생은 얼굴이 붉어지며 아무 말도 못하다가 발끈하며 한국은 늘 중국의 속국에 불과했고 한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것을 바탕으로 다 따라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복은 중국의 전통의상인 한푸에서 파생된 옷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느끼기엔 이번에는 중국 학생이 좀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의 말에 시선이 갔어요. 중국 학생은 중국의 한푸라는 옷과 같다며 제니퍼에게 큰 소리로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니퍼는 심호흡 한번 내쉬더니 중국의 원래 전통의상은 원피스 형태의 치파오인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한국의 한복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받으니 이제 와서 한복이 중국의 한푸 것이냐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한복은 상하의 분리 투피스 형태의 복장에서 발달하게 되었고 이게 한복의 기본 구조가 되었는데 중국의 한푸는 겉에서 바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겉옷과 여미는 부분도 길어서 등 뒤로 돌아가는 원피스 형태라고 했죠. 뭘 따라했다고 말하려면 근거 있게 말을 하고 제발 중국몽에 사로잡혀 분위기 흐리지 말라고 따끔하게 말을 하니 중국 학생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더라고요.
저 학생은 한국의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중국 거라고 하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더 이상 상대하기도 싫었어요. 이럴 거면 한국에는 왜 따라왔을까 저희가 궁금해졌죠. 한창 한복과 한푸에 대해 설전을 벌이다 보니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고 한복 대여점으로 들어갔어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한복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한복들이 모두 예뻐 보여 무엇을 골라야 할지 힘든 지경이었어요. 마음에 드는 옷은 여러 가지였지만 한 가지 옷만 대여할 수 있어 아쉬웠어요. 우리는 제한 시간 안에 한복을 고른 후 옷을 갈아입고 경복궁 안으로 입장했어요. 경복궁에 입장하자 가이드를 해주는 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분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가이드 하는 사람들이 영어도 유창한데 너무 어려 보여 저희는 몇 살이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그는 한국 나이로 17살인 고등학교 1학년이고 저희랑 동갑이었던 거였죠. 봉사활동차 역사에 대해 공부 후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이드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학생들 중 자기 역사에 대해 한국 학생들처럼 유창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한국 학생들이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저는 중국인 학생을 보면서 역사에 대해 바로 알고 전파하는 국민의식이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느꼈거든요. 중국은 중국몽주의로 국가를 선전하고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키니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을 못하고 해외에 나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여 망신을 당하는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십 년 만에 말도 안 되게 성장한 한국의 저력은 제대로 된 교육과 역사인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한국의 교육을 모토로 삼아 설립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느꼈죠. 우리는 한국에서 친구를 사귄 것 같아 헤어지기 전에 SNS 주소를 주고받았고 미국에 가서도 연락하며 지내자고 약속했어요. 멋진 경복궁 가이드가 끝나고 우리는 다음 체험 코스로 이동을 했어요.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한국 음식 쿠킹 클래스를 하는 곳이었고 미국에서 지금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김밥 만들기 체험을 하러 향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제 몸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가는 찰나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뱃속에 신호가 천둥번개를 치듯 더 강렬하게 났죠.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니 제니퍼가 괜찮냐고 걱정하며 물어봐 화장실을 가야겠다고 급하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한국 가이드분이 지하철 입구로 내려가면 바로 화장실이 있다고 걱정 말라며 조금만 참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여러 학생들 앞에서 조금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고 한국인 가이드분께 혹시 코인 있냐고 물어봤어요. 가이드는 코인이 왜 필요하냐고 의아해했고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한국의 지하철 화장실은 모두 공짜라는 말을 하였어요. 저는 안도하는 마음으로 화장실에 도착한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화장실 안이 매우 깨끗했고 향기로운 냄새마저 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화장실 칸칸이 휴지들이 가득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제 채소를 많이 먹어 그런지 평소 화장실을 잘 못 가는데 오랜만에 느끼는 쾌변에 온몸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자 내 머리 위로 액체가 뿌려져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 한국은 화장실에 방향제까지 있어 화장실 특유의 악취가 나지 않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이었죠. 호텔도 아니고 지하철 화장실에 향수가 뿌려지다니 한국 사람들은 더러운 화장실마저 고급스럽게 만드는 마법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카드 찍는 소리를 경쾌하게 들으며 지하철을 타러 승강장으로 내려갔고 열차가 들어오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모두 너무 놀랐어요. 모든 곳에 열차가 오기 전까지 굳게 닫혀있는 스크린 도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뉴욕은 스크린 도어는 거의 없어 사고가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 한국은 모든 지하철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돼 있다니 믿겨지지 않았어요. 이런 안전 시스템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미국 지하철에 시급한 제도 같아 보였어요. 지하철을 타자마자 쾌적한 열차 칸에 우리 모두 깜짝 놀랐고 모든 열차에서는 영어 안내 방송이 계속 나오고
한국어뿐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까지 나오고 있어 한국어를 전혀 몰라도 지하철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 보였어요. 이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지하철에 열광하나 싶었어죠. 미국은 분명 한국보다 잘 살고 돈도 많은데 이런 한국의 좋은 시스템을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상해 선생님께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는 이미 미국에서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배우고 도입해 시범 운영하려 한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사는 뉴욕이 아닌 LA에서 먼저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쯤엔 열차 칸엔 사람이 꽉 차 있었는데 유독 색이 다른 자리는 비어 있어 저 좌석은 무엇을 의미하나 궁금해서 계속 보았어요. 알고 보니 임산부 배려석과 노약 좌석은 위치나 색깔로 다르게 표현돼 있어 눈에 잘 띄었죠. 그런데 그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는 아무도 앉거나 치매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있건 없건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에 굉장히 감탄하게 됐죠. 그리고 지하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영상을 끊임없이 보고 있는 듯 했어요. 미국에서는 와이파이가 있다고는 하나 속도가 굉장히 느리며 한국에서의 LTE 속도는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옆에 있던 제니퍼도 감탄하며 역시 IT 강국이라 이런 최첨단 시스템은 쫓아올 나라가 없다고 놀랐죠. 우리는 한국 지하철에서 인증샷도 잊지 않고 남겨두었고 지하철에 대해 감탄하다 보니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트레이더조에서 판매하는 김밥은 워낙 품절이 자주 돼 구매하기 힘든데 만드는 방법만 알면 집에서 만들어 놓고 먹을 수 있고 엄마 아빠도 싸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설레었어요. 선생님께서 김밥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그때 중국인 학생이 또 김밥은 일본 거 아니냐고 왜 자꾸 다른 나라의 것을 베껴서 한국의 전통 문화인 양 따라하냐는 거였죠. 정말 가까이 있었다면 입을 한 대 찰싹 치고 싶을 정도로 사사건건 태클을 걸어대니 속으로 또 시작이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엔 선생님께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셨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구권에서 김밥은 일본 스시에 빗대어 코리안 스시나 캘리포니아 롤이라고 불린 건 사실입니다. 그건 외국인들이 김밥에 대한 실루엣도 모르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 빗대어 말을 했던 것이고 일본의 스시와 한국의 김밥은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일본의 스시밥은 쌀식초로 간을 하여 밥에 약간 신맛과 단맛을 주고 일본 식당에서 비싸게 파는 음식인 반면 한국의 김밥은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살 수 있는 저렴한 패스트푸드인데 비해 건강까지 잡아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맛과 재료의 차이가 나는 음식이라는 설명이었죠. 최근 김밥은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일본식 김초밥, 노리마키와 구별되는 한국식 김밥임을 나타내기 위해 제품 패키지에 김파라고 적거나 김밥이라는 한글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일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김밥이 일본 것이라면 김파나 김밥으로 표시해 유통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셨죠.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예견된 결과인 듯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제니퍼는 중국인 학생에게 걱정하는 말투로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조용히 좀 하라며 눈치를 주었어요. 김밥을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고 안에 재료를 무엇이든 넣을 수 있어 야채를 골고루 먹기에 너무 좋은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배운 김밥을 집에 가서도 부모님께 꼭 맛보여드리고 싶었죠. 너무 만족스러운 김밥 쿠킹 클래스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템플스테이에서 하루를 더 묵었고 다음 일정은 서울이 아닌 경주로 이동하게 됐어요. 경주에 KTX를 타고 이동하는데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에서 장거리는 대부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한국은 웬만한 곳은 KTX를 타고 3시간 이내에 모든 곳을 갈 수 있다더라고요. 그리고 이 고속철도에서 마저도 와이파이는 미친 듯이 빵빵 터졌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편리하고 빠른 곳에서 생활하다가 미국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이 불편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한국의 빠른 인터넷 덕분에 모든 곳을 갈 때마다
SNS에 업로드하였고 제가 올린 한국의 모든 곳들은 다른 컨텐츠보다 조회수와 반응 댓글이 폭발적이었어요. 경주의 유명한 불국사에 발을 들이자마자 웅장한 석탑과 화려한 사찰 건축물에 매료됐고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 앞에서 정교한 조각과 섬세한 건축미에 넋을 잃고 말았어요. 주변의 푸르른 산과 어우러진 사찰의 풍경은 한국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석굴암 내부에 거대한 석조 부처님 상을 마주한 순간 그 완벽한 균형과 고요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경주 시내를 거닐다가 첨성대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저는 이곳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첨성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중 하나로 고대 신라인들의 과학적 지식과 천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경주를 여행하며 고대와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도시에 감동하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각종 SNS에 한국 여행 컨텐츠를 올렸고 그 반응이 대박이 나면서 팔로워 수도 정말 많이 늘었답니다. 한국의 홍보대사가 된 것 같아 너무 뿌듯했고 미국에 돌아와서도 한국에 가고 싶다는 열정이 계속되어 지금은 한국어를 배우는데 더 열정을 기울이고 있어요.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꼭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답니다. 오늘은 미국의 한 고등학생인 데이지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데이지가 꼭 꿈을 이뤄 한국 생활에 대한 사연도 감동 카페인에 또 보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